표절입니다. 서울대 인공지능 논문 표절 의혹인데요. 논문 표절 의혹들이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서울대 인공지능 연구팀이 논문 표절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우수 논문으로 인정을 받아서 저명한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까지 했는데 곧바로 의혹이 제기가 돼버렸어요. 좀 망신살이 뻗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지난 19일부터 미국에서 이 CVPR이라고 하죠. 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서울대 연구팀이 참여를 한 것인데요. CVPR 학회하면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AI 학회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교신 저자로 윤석노 서울대 교수가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 저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제일 저자 포함해서 6명의 연구자가 이 논문에 참여를 한 겁니다. 지금 교신 저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윤석노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죠. 문재인 정부 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국내에서도 가장 저명한 AI 학자로 손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지금 관련해서 23일에 구두 발표가 이뤄졌어요. 그리고 구두 발표가 이 전체 논문 참가자 중에 4%에만 이제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논문이라는 그렇죠. 걸 인정을 받은 거고요. 우수 발표 논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23일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저자만 미국으로 출국을 했었고 아마도 제일 저자가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24일에 관련해서 10여 개 논문을 표절했다. 이런 의혹이 유튜브로 제기가 됐습니다. 바로 제기가 됐군요. 그렇죠. 여기. 하루 만에 제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정확한 보도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 10여 개 학교의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다는 건 바로 서울대에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후속 보도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이 표절 의혹이 24일 날 이 공개가 되고 나서 25일에 제일 저자죠. 서울대 지금 박사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김모 연구원이 표절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이에 또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공동저자들 역시 표절 맞다. 그리고 윤석노 교수도 표절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지도 교수 이제 윤석노 교수가 이제 논문을 학회에 투고할 당시에는 이제 표절에 대해 알지 못했고 이 투고할 당시에는 제1 저자의 단독 행동이다 이런 주장을 일단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노 교수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이 논문이 혼자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6명이 참여를 한 논문이에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서 아마도 뭐 챕터별로 나눠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제1저자가 다른 공저자들이 제출한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제기됐던 10개 대학의 논문들을 가져다가 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일단 학술지 등 논문을 제출할 때는 사실 이 표절 여부를 걸러내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절 여부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유명한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시일에 임박해서 논문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표절을 확인하는 절차가 CVPR 이 학회에서 표절을 확인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저자가 성과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다. 공저자들도 뒤통수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논문 1저자 김모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징계 절차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교신저자 윤석노 교수가 교신저자라는 건 사실 지도교수거든요. 그렇죠. 지도교수인데 이렇게 중요한 학술대회에 그것도 해외 학술대회잖아요. 학술대회 참여하는 논문에 대해서 무려 10여 개 학교에 뭐 여기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우리 카이스트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0여 개 유명 학교의 논문 사례를 지금 표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다? 라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것도 지도 교수로서 교신 저자로서 본인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대 측에서는 이제 논문의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본조사 바로 착수를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서울대가 이후에 AI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비공개로 전환을 하거나 연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안이 굉장히 엄중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 또는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서울대가 총장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즉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특별조사 요청을 했고요.
있고요. 또 연진이 연구 진실성 위반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예요. 이 표절 의혹을 밝히는 데는 2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진이 규정에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개별 사안에 관해서 이 구성된 본조사위원회는 구성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표절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명확하게 판정이 될 예정인데 이미 1저자를 비롯해서 교신 저자까지 모든 이 논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표절 여부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이 표절 여부 인정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공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저자 중에 한 명이 지금 이종호 과기부 장관의 아들로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 공정한 검증 과기부에서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검증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있거든요. 공정 검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기 국고가 들어있어요. 말 그대로 나랏돈을 받은 거거든요. 연구비를 받아서 지금 이 연구가 수행이 됐고 논문이 작성돼서 발표까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한 검증해야 됩니다. 일단 뭐 과기부 산하 이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원을 받아서 작성이 된 그런 논문입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기부 역시 해당 사안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 과기부 장관의 아들 역시 여기 공동저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의구심의 눈초리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종호 장관 모든 건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조사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그런데 이번 표절 사건 사실 우리 표절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이 그렇죠. 논문 관련해서 매번 뭐 공직자 검증 때마다 뭐 항상 시끄러운 사안인데 예견된 망신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학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과 이거야말로 세계에 저명한 이 AI 학회인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 두 가지 반응이 다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터질 게 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쪽에서의 입장을 보면 지금 논문의 질이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논문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논문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 한 편, 질 높은 논문 한 편을 작성하는 것보다 양적으로 한 10편 정도의 그렇죠. 논문을 발표한 게 우수한 논문, 그러니까 우수한 학자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학계의 관행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 질에 치중을 하면 검증 과정도 철저할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그런데 양에 치중을 하다 보면 검증 과정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학회와 관련된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CVPR 학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AI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저명한 학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구 논문 양을 보면 2017년에 그러니까 5년 전입니다. 783편 연구 논문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2065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상반기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지금 AI 분야, 뭐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AI, 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연구자들 역시 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학술 대회에 좋은 논문을 내야 되겠다라는 욕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지금 아까도 지금 이 논문이 검증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국고가 투입돼서 연구가 선행이 됐고 또 논문이 작성이 됐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유명 학회 논문이 채택이 되면 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정부 지원금의 바로미터가 되는 연구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연구 풍토, 그러니까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논문과 관련된 연구 풍토가 이런 문제를 키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증은 당연히 후순위, 일단 써서 제출하고 보자. 가 많다 보니까 검증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지금 CVPR 학회에서 채택한 논문 수를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이렇게 논문이 물밀듯이 많이 이 학회에 또 옵니다. 그러면 논문을 심사하는 학자들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어의 숫자에 비해서 생산되는 논문의 양이 과한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뭐 관련 이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논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리뷰어들이 이 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뷰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CVPR 학회조차도 지금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명한 학술 대회가 이렇게 많은 부분 지금 논문 표절이 이루어진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채택할 정도로 검증에 소홀한 거 아니냐.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논문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리뷰어는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CVPR 학회도 아마 이 검증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학계에서 워낙 이 논문의 질보다는 내가 몇 건을 작성했느냐, 내가 지도 교수로서 몇 건의 논문을 봐줬느냐 이런 게 어떤 교수 평가라던가 학자로서 인정받는 데 너무 중요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예견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표절 사건에 대해 서울대의 징계 수위에 지금 많은 분들의 눈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대에서는 과거에 이제 10개가 넘는 논문이 표절로 드러난 교수에 대해서도 파면 처분까지 내리지 않았다. 이런 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논문 표절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청문회를 보면 항상 이 청문위원들이 검증의 대상으로 뽑는 게 이 논문 표절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논문 표절한 교수들이 꼭 있습니다. 네. 근데 논문 표절이라는 게 사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과 양심의 문제, 연구자의 윤리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뭐 아무래도 보다 더 검증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난의 대상, 비판의 대상에서 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논문 표절과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을 보면 교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요. 그리고 경징계에 해당되는 감복, 견책,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련해서 뭐 제1저자와 관련된 징계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도 교수가 윤석노 교수 이와 관련해서는 뭐 그다지 큰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례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에 논문 단행본 10여 편을 표절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 국문과의 박모 교수였거든요. 표절 정도가 상당히 중대하죠. 이 강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근데 면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표절 의혹이 제기된 후까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해임되기까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박 교수 사실 저는 교수들이 가장 문제인 게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석박사 논문 관련해서 내용 가로채는 교수들 그와 관련된 보도들 뭐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박모 교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인데 2018년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6년 동안 박 교수가 발표했던 논문 11편, 단행본 1권에 대해서 연구진실성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해임을 결정했고 관련 학회에서도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임 결정한 이후로부터 6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또 이 서울대 종교학과의 배모 교수가 2019년 표절 의혹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만약에 징계를 받았다면 특히나 중징계인 해임이나 파면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연금과 관련해서도 이 연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사표를 냈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윤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지도 교수로서의 책임은 있지만 이들처럼 단독으로 지금 연구 논문을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높은 징계보다는 낮은 징계 정도의 수준에서 징계가 그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징계 관련해서 아무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저자의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는 발언들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니 지도교수라는 게 정말 이 논문을 잘 살펴보고 잘 조언을 해줘라 이런 뜻일 텐데 좀 징계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건 아닌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떨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논문 표절에 대한 얘기 이어가 봤고요. 요즘 표절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안이 하나 있었죠. 이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 씨가 이제 표절 논란 예, 휩싸이게 되면서 표절을 인정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련 내용들이 좀 뜨겁게 좀 타오르고 있는데, 먼저 지난 20일 사카모토 류이치가 공식 입장 밝혔어요. 좀 후배에게 좀 아량을 베푸는 듯한 굉장히 넓은 아량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일단 뭐 지금 류이치 사카모토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일단 표절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모든 창작물은 기존 예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독창성을 5%에서 10% 정도 가미한다면 그건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곡에 대해서 유사성,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제기된 곡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 아쿠아라는 네. 곡하고 유희열 씨가 발표한 유희열의 생활음악 피아노 소품집입니다. 네. 여기에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의 유사성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네. 인터넷에서 표절 의혹이 불거졌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두 곡 유사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본인의 작품 아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 발언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게, 제가 이 지금 아주 사적인 밤이랑 아쿠아 논란이 제기되고 상당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어땠나요? 왜냐하면 제가 유희열 씨 팬이기도 하고 유희열 네. 씨 노래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팬이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놀랐어요. 눈을 감고 들으면 같은 음악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유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원작자가 지금 본인 곡을 표절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듣는 뭐 대중의 입장, 대중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유사성 자체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발언을 보면 역시 류이치 사카모토 자체가 상당히 거장답다, 거장의 품격이 담겨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첫 도입부부터 거의 끝까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꼼꼼하게 다 따져봐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는 예상이 사실 많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관용의 어떤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상당히 빛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이 유사성 자체에 대해서는 유희열 씨나 류이치 사카모토나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이 유희열 씨 대중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엔터테이너거든요. 그렇죠. 네, 아티스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표절 시비가 불거졌다는 점, 30년이나 가요계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연예계 생활을 했는데 이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이 활동한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는 건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뮤지션이고 천재 작곡가라고 그렇죠. 해도 뭐 네. 과언이 아닌데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됐고 이제 본인도 표절을 인정하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카모토 류이치가 공식 입장을 밝힌 후 유희열 씨가 이제 두 번째 입장문이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좀 들었을 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런 곡에 대해서 사카모토 류이치 씨가 굉장히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네. 오히려 더 입지가 저는 그렇죠. 더 힘들어진 상황,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 더 돌아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두 번째 입장문은? 일단 뭐 유희열 씨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창작 과정에 더 깊이 고민하고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뭐 치열하게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료 음악인들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함께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류이치 사카모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를 했어요. 위대한 예술가로서 따뜻한 사회 어른으로서 더욱 존경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반면 본인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소속사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놨을 때 이 생활음악 LP 발매 연기하겠다라고 말씀을 먼저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관련해서 음원 발매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LP 예약 구매자들께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님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작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표절일 경우 원작자가 소송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표절입금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유사성만 지적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원작자가 법적으로 뭐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겠다 내지는 법적으로 시비 걸지 않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제3자가 이거 표절 아니야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 사라지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저작권 위반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작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게 어떤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누군가 누구 것을 카피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저작권 위반의 문제를 본다면 이게 우리나라 법사에서는 친고죄예요. 그러니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거든요. 네. 그건 형사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상의 문제, 민사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 발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렇죠.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었고, 심지어 지금 이미 이 판을 예약을 구매해 두신 고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계약의 이행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책임이 질 부분이 분명히 있을 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희열 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논란이 좀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게도 다른 노래에 대해서도 좀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류이치 사카모토의 이 곡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희열의 다른 곡들 표절 논란에 계속 휩싸이고 있습니다. 내가 켜지는 시간, 그리고 넌 어떠니, Please Don't Go My Girl 이런 노래들이 지금 표절 시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원인으로 사과 이후 유희열 씨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통의 경우 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되면 아티스트로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자숙하는 기간을 갖죠. 물론 자숙하는 기간에 어느 정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여론의 눈치를 살폈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게 보통의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루이치 사카모토 외에도 지금 표절 시비 논란이 불거진 곡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정 소화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유희열 씨가 아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KBS의 유희열의 스케치북이죠. 그럼요. 이것과 지금 JTBC에도 또 이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일정 소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그러니까 표절 논란 사과 전날 이 관련해서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과 전에 표절 논란과 관련된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을 때 녹화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그래서 녹화를 좀 보류하는 게 맞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련해서 뭐 류이치 사카모토의 입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표절 논란과 관련된 목소리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JTBC 같은 경우는 시청자 게시판이 따로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유희열 씨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KBS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 관련해서 지금 시청자 소감에 하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내놓고 있거든요. 네.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아니라 유희열의 복사기다, 뻔뻔하다. 그러면서 뭐 일본은 싫지만 카피는 하고 싶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유희열 씨 그리고 소속사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사실 세상에 같은 거는 없다고 해도 비슷한 거는 뭐 워낙 참 많을 수 있는데, 표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딱히 표절이다, 표절이 아니다, 이건 내 순수한 창작물이다, 좀 아이디어 영감을 받아왔다, 이런 부분을 딱 무자르게 가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표절 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뭐 아까 앞서 논문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사실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국내 학계 자체가 국제적인 신뢰도, 뭐 명성의 추락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2004년에 황우석 사태 있었잖아요. 이 황우석 교수가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해서 논문을 이 사이언스지에 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논문 조작 사실이 불거지면서 우리 연구자들,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세계 논문 이 학회 또 학술지들 이 한국 논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일이 그럼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일 뭐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절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유희열 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창작자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제가 표절이라고 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주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곡들 역시 표절 시비에 지금 휘말려 있다라는 정도까지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게 만약에 표절을 했다면 사실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베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원작자, 창작자의 고통은 헤아려 준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자들이 논문 한 편을 쓰는데도 밤을 며칠을, 몇 달을 새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창작자들 역시 창작의 고통이라는 것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의 것을 그냥 무단해서 베꼈다면, 도둑질했다면 과연 이 창작자의, 원작자의 고통은 누가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뭐 그 자체는 사실 본인 양심을 죄의식 없이 팔아넘긴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제3자 입장에서 이게 원작자나 창작자가 표절이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열려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상 어디에도 표절 안전지대 없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왜 평론가님 많은 작품을 읽고 많은 음악을 듣고 이런 건 내 견문을 넓히면서 나의 창작적인 그런 욕구라든가 창작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평론가님이 지갑을 가져온다거나 커피를 뺏어온다거나 이런 게 절도인 것처럼 창작물에 대해서 몰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오는 행위, 그걸 몰래 가져와서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